나라 국제뉴스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0cm를 순간적으로 까먹어가지고. 저 빵 터졌잖아요. 네. 어떻게 읽더라? 10cm. 저 압니다. 네, 10cm 압니다. 네, 아메리카노 이런 곡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북극역을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뉴스는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네, 아까도 맞아요.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 방문이 24년 만인데요. 이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19일 새벽 2시 22분에 전용기로 평양 순안 공항에 착륙했고 거의 새벽 3시에. 그러니까요. 근데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기다렸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다음에 유럽식으로 두 차례 끌어안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원래는 1박 2일 일정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원래 그 18일 밤 9시 15분에 도착해서 평양 영빈관,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묵었던 거기서 묵기로 돼 있었는데 직전 방문지인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정이 길어져서 북한에 늦게 도착하게 됐다고 하는데 네. 또 어쩌면은 동선이 이미 그때 알려져 있었고 출발 시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시간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세 대를 시간차를 두고서 띄웠더라고요. 똑같은 전용기를. 와, 진짜 이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어디 갈 때 이렇게 그쵸. 불안해서야. 맞아요. 방탄기차 타고 가고 그러니까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비행기 안 타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무튼 근데 푸틴 대통령 이번에도 어쨌든 엄청난 지각을 했습니다. 네, 지각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정상도 푸틴 대통령의 기록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냥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사실 잘 안 늦잖아요. 근데 네. 정상회담에 늦는데 10분, 20분 수준이 아니라 2014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만날 때는 4시간 15분 늦었고요. 18년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하고 회담할 때는 2시간 반. 그리고 2015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날 때 70분을 늦어서 야. 이 천주교도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감히 교황을 기다리게 하다니 이러면서. 그리고 22년 시진핑 주석과는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늦게 와서 저녁으로 급히 바꿨다고 하네요. 이러면 만나주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저 같으면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해. 그렇죠. 파투날 것 자존심 같은데. 상할 것 같은데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랑 만날 때는? 그전에도 계속 기다리게 했는데 최근으로 보자면 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때는 1시간 45분 늦었고 19년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때는 111분 늦었는데 요거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마크롱이 이미 30분을 늦게 왔고 거기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늦었어요. 네, 그리고 30분을 늦게 왔는데 회담이 원래 30분이 잡혀 있었는데 1시간 50분을 했다 잠깐만, 그랬나? 그럼 마크롱 대통령 만날 때는 푸틴 대통령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여기서는 G20이니까 같이 일정 끝나고서 만나기로 한 거였는데 마크롱이 늦었어요. 이것도 묘하게 기분 나쁜데. 아무튼 굉장히 상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다들 이걸 놓고 이게 전략일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기를 죽이려고. 근데 상대를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근데 마크롱 만날 땐 또 제 시간에 갔다고 하니까 그쵸. 기분 나쁘기도 하고. 제 시간에 간 사람 또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이번이 세 번째 만나는 건데 과거 두 차례 만남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전부 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했었잖아요. 네. 오주기지에서 만났을 때 그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30분 늦었었고요. 그다음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만날 때는 약속 시간보다 오히려 15분 먼저 나와서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놀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잡을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먼저 와서 기다렸다는 것도 굉장히 큰 좀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고요. 각별하게 생각하기는 하나 봐요, 북한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옛 소련 정상을 통틀어서 북한을 방문한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요? 네. 되게 친할 것 같은데? 북한은 진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산국가로 남아있지만 과거 냉전 시대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옐친, 고르바초프, 후르쇼프 이런 유명한 러시아와 소련 연방 지도자 중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 북한 지도자들도 러시아 측 정상회담을 했지만 다 러시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북한을 네. 직접 간 건 없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회담이었겠어요? 그렇죠.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는 푸틴이 정말 고맙죠. 왜냐하면 북한은 늘 세계 무대에서 제재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악의 축이라고 불리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는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지도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슨 외교 행사, 뭐 다른 나라 정상도 만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계기가 필요한데 러시아가 그럴 때마다 북한의 면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에 푸틴이 처음 북한에 방문했을 때가 공식 집권한 지 2개월 만이었거든요. 네. 그때니까 처음 딱 집권하고 그랬을 때니까 다들 푸틴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푸틴의 일정이 중국, 북한 거쳐서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들릴만도 한데? 한국을 건너뛰었죠. 그래서 이 동선에 사실 한국을 끼워 넣기 위해서 당시 외교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한 달 먼저 러시아에 가서 막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방북 준비에 바쁘다면서 만나주질 않았고 또 그해 10월에는 그럼 우리끼리 뭐 정상회담이라도 하자 이래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갔는데도 격이 맞지 않다고 푸틴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지난 1월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갔을 때는 면담에 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남한에서는 국무총리가 가도 안 만나줬는데 우린 외교부 장관도 만나줬다 이러면서 뭔가 고마운 마음이 있고 남한보다 우리를 우선시한다 이런 자부심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다 기브앤테이크라고 받을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푸틴이 집권 이후에 가장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이거 며칠 안에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이미 2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고 또 각종 제재, 다국적 기업의 철수,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또 국제형사재판소인 ICC가 전범 혐의로 푸틴을 기소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라 ICC 회원국에는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ICC의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면은 실제로 이렇게 체포된 적도 있어요? 각 나라의 수장들이? 체포된 적은 다른 나라에서 체포된 적은 아마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중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정상 중에서는 없는 것 같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나라 오면 체포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의무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그래서 아무튼. 북한도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도 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라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 3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서 러시아가 비토 반대해가지고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 막기 위해서 설립한 기구라고 그때 얘기하셨었어요. 맞아요.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이 포착되면 금융 거래를 금지한다든지 교역을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이런 기구였는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09년에 설치된 기구가 14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고마울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새벽 3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나와서 기다린 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렇게 막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여기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 따르면 지난달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이 러시아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 다음에 바로 북한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대요. 중국이. 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면 사실 최대한 동선을 경제적으로 짜니까 논의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 달 상간에 다시 올 일이 있으면 중국 가는 김에 북한 가고 이렇게 인접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푸틴이 그렇게 했었고 근데 중국이 러시아에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중국이 북한과 한 무리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러시아나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가 있군요. 그렇죠. 미국을 견제를 해야 되니까 러시아, 북한과 연대는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져서 한 무리처럼 보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같은 부류로 여길 테니까 그거는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번 북러 회담에서 두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국가마다 외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류나 협력의 수준에 따라서 단계가 조금씩 다른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선린 우호 관계, 상호 신뢰하는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맹 이렇게 이런 순서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게 6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상위 단계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기존엔 선린 우호 관계 낮은 단계였죠. 그런데 여기서 3단계나 상승한 등급이고 또 대한민국이 지난 2008년에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 수준이 높은 협력 관계입니다. 우리나라가 북러 정상회담 하는데 이제 별 관심 없다가 깜짝 놀란 게 이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맞아요. 각국이 어딘가에 위협을 받거나 침략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돕는다라는 조항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자동 군사기. 네. 양국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게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 구소련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북러 우호 관계는 1961년 7월에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해서 체결한 조소 우호 조약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소 우호 조약은 경제, 문화, 기술 원조를 포함해서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자동 군사 개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발휘하지만 한쪽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을 이거 폐기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속 5년씩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묵시적 갱신이 되는군요. 그렇죠. 말 안 해도 따로. 그러다가 1990년에 그 9월에 한국하고 소련이 수교를 맺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련이 해체가 되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사이에 한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교역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95년 9월에 조소 5호 조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 발표를 하고 이듬해인 96년에 5호 조약이 공식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 대신에 2000년 2월에 기존에 있던 이념연대 자동 군사 개입 요거를 폐기하는 대신에 그 전에 있었던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요걸로 대체를 하고 뭐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협력은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요런 친선 선림 협조 조약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요 시기에는 한국이 북한하고 또 친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하잖아요. 네. 러시아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남북 공동선언 내용 중에 하나인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이걸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네. 우리나라까지 쭉 오는 철도 요거를 직접 중간자 역할이 돼갖고 러시아에서 요거 하자 뭐 이런 걸까지 북러 모스크바 선언에 합의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죠. 네. 그랬는데 아무튼 요번에 북러 협약에 자동 군사 조항이 부활을 하면서 과거 냉전 소련과 북한의 결합으로 되돌아간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협약을 맺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북러가 더 친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훨씬 더 친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친했어요. 더. 단계가 우리가 더 높은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의 관계가 현실에서 나라 간의 우정이나 정서를 뭐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관계였죠. 네. 거기다 그 사이에 우리와 그 러시아가 정을 많이 쌓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팔도 도시락 사발면이 러시아 국민 여기에서도 도시락. 라면으로 그쵸. 우리가 또 이렇게 외교를 했군요. 네. 지난주엔 불닭볶음면이 날아오른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러시아의 이 팔도 도시락 사발면이면은 정말 인기가 많아진다는 국민 사발면이었고 맛있죠. 예. 심지어 그 나발리 기억하시죠? 네. 나발리도 이 팔도 도시락 사발면을 너무 좋아해서 감옥에서도 그래요? 먹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그런 사발면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초코파이도 많이 팔렸고 또 현대 기아차의 러시아 승용차 시장 점유율 순위가 한때 2019년인가 1위였어요. 그리고 삼성하고 LG도 현재 공장을 두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좋든 싫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건 당연한 그렇죠. 거죠. 전쟁 전에는 이랬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이 공장 어떻게 하느냐 그쵸. 이 문제로 한창. 잖아요 싼값에.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재개되면 다시 가지고 오는 조항이 네, 있다니까. 근데 2년 안에. 그러니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 푸틴이 사람을 또 잔뜩 데려갔다는데 의의를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북러 확대 정상회담에는 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 외에 이제 북한 대표단 6명, 러시아 대표단 13명이 왔어요. 보통 이렇게 사람 숫자를 맞추는데 북한에서는 누가 왔냐 보니까 총리,
외무, 그다음 군사, 경제 이렇게 고위 관리자가 자리를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북한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배석을 했고 분야도 외교, 군사 여기뿐 아니라 에너지, 천연자원, 교통, 철도, 우주, 보건 이런 분야의 수장들이 참석을 해서 적극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 이후에 북한 방송에서도 러시아와의 100년대계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했다 뭐 이렇게 자축을 하더라고요. 그럼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를 공급을 해주고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제재를 받고 있고 좀 뭐 북한 입장에선 괴롭힘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제 협력이나 자원 개발, 핵무기 개발 이런 거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한 셈이네요. 제대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농업이나 관광, 철도 개통까지 논의가 되었다고 하고 또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가 사실 부인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서 무기가 거의 바닥난 상태라서 북한의 지원이 절실하고요.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 위성과 우주 개발 여기에도 지금 북한이 관심 많아서 요것하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핵 고도화 기술을 전수하거나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를 하겠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에서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 차차 알게 할 더 압박이 될 것이다. 칼집에 있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딱 내놓았는데 네. 러시아의 반응도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맞아요. 푸틴 대통령이 평양 다음 행선지가 베트남이었고 하노이에서 이제 베트남 북한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그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예민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이나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데 내가 알기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뭐 이렇게 차차 알게 되는 게 흥미로울 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지도 모른다 이 발표가 나오니까 만약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안 그래도 다들 살기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물가도 너무 오르고 밥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반도가 또다시 한번 미중러의 열강이 힘겨루게 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나마 그래도 희망의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러시아와 북한 모두가 서로를 원해서 서로 너무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상대가 없기 때문에 가까워졌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두 지도자 모두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서 필요에 따라 가깝게 지내는 관계라 만약에 여기에 어떤 역학관계 균형이 깨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손을 내민다.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누구요? 북한, 러시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반성부터 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겠죠? 여지껏 해온 걸 봐서는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번 주말 하지였는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낮이 몰랐습니다. 가장 길다는 하지였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직 좀 밝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랬군요. 해가 길어서. 예, 네. 하지. 그런데 이슬람교도에게도 다른 의미의 하지였습니다. 여기도 해가 기나요? 이슬람의 성지순례를 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신앙 고백,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예배할 것, 그 다음에 자선을 베풀 것, 그 다음에 라마단 금식, 그리고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있는 무슬림은 일평생 한 번은 반드시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순례하는 것, 요것을 하지라고 한대요. 와, 되게 힘든 거네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하지 순례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달력으로는 그 해의 마지막 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6월 14일 저녁부터 6월 19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올해 그러니까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갔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라는 성전을 순례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왜 카바가 그렇게나 성스러운 곳입니까?
이슬람국 경전 그 꾸란에 따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착했던 곳이 메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이스마엘과 같이 지은 바위 성전이 있는데 그게 카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지 중에 카바를 7바퀴 도는 의식이 있는데 올해 되게 덥잖아요, 지금. 그래서 낮 기온이 50도가 넘는 날이 계속 이어져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성지순례 기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1,170명에 이른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수백 명이 압사당한 적도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다면 좀 사람 수를 제한을 하거나 뭐 예약을 좀 받거나 이래서 동선을 조정하는 관리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나요? 이 사우디 정부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나름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하지 기간 방문객을 국가별로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할당제로 숫자를 정해놓는데 네. 이게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할당제에 못 들어가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발급을 하지 비자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못 받으면 관광 비자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허가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사우디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0명이 그 공식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비공식 순례자가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공식 비자를 못 받으면은 제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냥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 계속 순례를 할 수는 있는데 성지 주변에 이렇게 쉼터, 그 다음에 숙박 텐트, 뭐 에어컨 시설, 냉방 시설 이런 걸 설치를 했는데 이걸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50도 넘을 그쵸. 때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 메카 주변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순례버스인데 요 이용도 금지가 되거든요. 그럼 걸어가요? 걸어가요. 그러니까 떼약볕에 수 킬로미터를 막 하루에 걷다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우리 잘못 아니다. 비공식적으로 위험을 알면서도 온 너희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순례자들이 순례 기간에 사망을 하면 거룩한 땅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여긴대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례 비용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내가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삶을 마무리할 무렵에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종교 관련된 거니까 제가 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뭔가 이런 마음가짐 이렇게 듣고 나니까 뭔가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